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고민 이슈 여기 이슈. 네, 시간입니다. 방송에 출연하시거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은 좀 소개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후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상담을 받고 얼마나 좀 바뀌셨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서요. 물론 제가 가장 궁금한 것도 맞지만 좀 후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도 해야 되잖아요. 아, 정모도. 네. 언제 하지? 네, 너무 다들 워낙 거리가 멀으셔가지고.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직접 출연은 못하셨고요. 메일로 상담하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매운맛 사연이고요. 순한맛 사연이 방송 8회 만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방송을 중간부터 들으신 분은. 아, 굳이 네. 내가 뭘 나누나? 맞아요. 네. 순한맛 사연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좀... 문자식으로 하는? 뭐야? 그러니까 사연을 굳이 타이핑해서 길게 보내지 않아도 짤막하게도 자기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다루게 그리고 살짝 편한 주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은 한 5분 정도 얘기할 겁니다. 아, 좋아요. 사연인 것만큼. 네,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동생이랑 새내기 고민인데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랑은 친해졌는데 그냥 그런 거와 다른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은 자꾸 멀어진다. 이런 내용 좀 맞죠? 일반 그 스펙 쌓는 거에 더 치중한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니까 그런 그룹에서 점점 더 소외된다. 멀어지고 그런 친구들에 대해 자꾸 불만쟁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정치적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달라진 것 같아서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친구들과 멀어지고 싶진 않고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순한맛 사연이 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저는 먼저 똑같은 고민 있잖아요. 너무 난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진보적인 동아리 활동하니까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특히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얘기할 거리가 막 넘쳐나는데 그냥 대학교 동기 친구들 만나면 동기 과모임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 남자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 남자 얘기, 연예인 얘기 말고는 내가 걔네들 관심사에 딱히 귀를 안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막 걔네들이랑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면 또 가서 또 어떤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해야 되지? 되게 막 그 한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자꾸 시계 보게 되고 언제 헤어질지 막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괜히 남자 문제 연예인 문제가 남자 이야기 연예인 얘기가 영향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만약 해버리면 순간 나 빼고 다 침묵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예. 침묵이 되면서 뭐 너는 그런 것까지 관심 가져. 야 친구들 사이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랬어.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친구는. 맞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정치 그래?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정치 종교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친구 사이 무슨 얘기하지? 도대체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네. 이게 이제 옛날에 80년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거거든 풍경이. 네 맞아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옛날에는 그 저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처음에 학생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친구들하고 잘 놀았어요. 네. 이제 소위 이제 비운동권이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비권. 친하게 지내고 잘 놀았는데 나중에 이제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해도 그 친구들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았지 같이 대화를 못해서 못 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정치 얘기 항상 했어요. 어디서나. 워낙 또 시대가 그걸 회피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면 정치 얘기합니다. 네, 당연히 막 하고 떠들고 그러다 또 헤어지면 어떤 놈은 그 중에서 열심히 뭐 데모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 중에 도서관만 다니고 그래도 또 만나 술 먹고 정치 얘기해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금기시하고 배타시하는 분위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정치 운동, 진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을 내는 분위기가 이제 만연된 거죠. 제가 맞아 겁을 먹는 분위기야 맞아. 네,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 학사에서 분석했듯이 공포 세대다 보니까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는 분위기가 만연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제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꺼내면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일단 이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근데 좀 원론적인 조언인데 진짜 친한 친구는 정치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나 어떡해. 갑자기 자아반성. 근데 진짜 동의해.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면
피상적인 얘기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이에요. 패친이랑 동창. 패친 정도? 패친하고도 무슨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친. 뭐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서로 이제 얼굴 보고 좋은 얘기 해주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깊은 얘기 못 해요. 만약에 이런 일반 친구들 속에서 내가 정말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대화 주제로 안 삼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그것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는 정치 얘기든 종교 얘기든 무슨 얘기든 다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오래 가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도 친구를 사귀고 있는 애들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었던 애들이지 가려서 얘기하는 애들은 친구로 남은 애들이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도 좋은 친구로 남아있는 애들은 언제라도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애들 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관만 간 놈도 있었거든요. 대화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지금도 친해요. 네. 왜냐면 걔가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화내거나 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자기는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나도 안 한다고 욕은 한 적 없어요, 걔한테. 왜냐면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나는 하고 너는 안 해도 돼. 뭐 안 할 수도 있지.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일반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정치 얘기라든가 사회 얘기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다든가 강요한다든가 이런 태도가 느껴지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럴 것 누구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해도 사실은 통해야 되는 것이고 통하는 친구는 남아요. 그게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면 편안하게. 그리고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 준다면 너는 안 하니까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거고 항상.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그 건전한 방식으로 의견을 꺼내거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친구하고 친해지기 어려워요.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친해지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지 않느냐.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면 다시 사귀게 될 테고 시대가 바뀌면 또 그 친구가 미안하다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그거를 가슴 아프다 어떻게 하지 다 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몇 명이라도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편안한 관계를 맺고 평생 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좋은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진짜 생각해요. 공감 가요. 맞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 친구들한테 관점을 맞추니까 그런 건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친한 친구고 그 사람들도 사연자분들을 정말 좋아한다면 사연자분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운동을 한 친구들은 아닌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도망도 다니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같이 술 먹고 그러면 이제 돈도 주고 막 모아서 너 힘들지 이러면서 그런 친구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다고 뭐 내가 나는 이런 데 가는데 너 이런 거 안 해. 이런 건 또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고 서로 존중해 줬으니까 상대방의 삶을 이해해 주고 지금까지 만나서 지금도 같이 박근혜 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박근혜 욕은 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 네, 그 정도 안전하니까. 거기까지가. 박근혜 욕하는 게 안전하니까? 대세가 됐잖아요. 대세 맞아. 이제, 박근혜법 얘기하더라고 진짜 아몰랑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 정도는 되는 건데 이거 공포에 의해서 대화의 주제가 정해진다는 얘기인데 참 그런 거는 좋은 관계라고 보긴 어렵죠. 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또 다른 제 나름의 또 자기 반성이 되네요. 순간 또 확 뭔가 심장에 비수를 꽂은 듯이 그냥 아는 사람이었네. 내가 이때까지 만난 꽈동기네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또 순한맛 사연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이렇게 깊이 또 심장에 비수를 꽂는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순한맛 사연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마음 진정해야지 와. 네, 순한맛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직접 출연은 못하셨고요 메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청남이 방송을 알게 되어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듣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 청취자입니다. 제 고민도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이 글을 적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파괴적 행위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멋대로 명명한 이 자기 파괴적 행위에는 심각한 폭음과 절식과 폭식의 반복, 과도한 피어싱, 경미한 수준의 자해, 그리고 추측이지만 집착스럽게 자주 하는 빈혈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머, 미쳤나봐. 자주 하는 헌혈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을 향한 반복적인 짝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다 비슷한 뿌리에서 나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질 않고 답답합니다. 방송을 들으며 그동안 자기 분석을 나름대로 한 결과 역시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실시라는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해병대 출신의 권위적인 아버지는 언제나 말끝마다 실시를 덧붙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엔 대충 아버지 말을 들었는데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하도 지겨워서 그놈의 실시 좀 그만두라며 반항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체격이 크고 뚱뚱한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새벽부터 저를 깨워 출근하는 당신의 차에 태워 집에서 걸어서 1시간 걸리는 역에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걸로 운동하란 뜻이었죠. 그 시간이 어둡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줄넘기를 매일 1000개씩 시키는 등 거의 코치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위를 가진 소위 말해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청남이 가족들이 질색하는 자수성가형이 맞으시고요. 언제나 바쁘셨고 술을 많이 드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특히 연약한 엄마와 언니 두 사람 대신에 늦은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온 아버지를 마중 나가는 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영향인지 저에게도 뭔가 지시하거나 훈계하실 때 늘 꿇어 앉아라 라고 소리치셨죠. 저를 막 때리시거나 욕을 하시진 않았지만 혼날 땐 정말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무서웠어요. 울면서 거실 바닥을 거의 기다시피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아버지는 퇴직을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귀농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전 강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주어진 어마어마한 자유에 어쩔 줄을 몰랐고 그때부터 술을 미친 듯이 마시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단 한 번도 네 생각은 어떠니? 라거나 네 기분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다는 걸요. 전 언제나 아버지가 저에게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얘기밖에 못 들었다는 걸요. 제가 한 번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들여서 살을 10kg 이상 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절 보시더니 이래야 내 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전 그동안 누구의 딸이었나요? 반면 엄마는 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셨어요. 저는 제발 엄마가 당신의 삶도 즐기시길 바랬지만 엄마의 인생엔 가족들, 특히 저와 언니 생각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는 20살 때 저를 그렇게 두고 귀농을 하신 걸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그때 저도 엄마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큰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한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는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항상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편이고 술에 취하면 주사도 굉장히 심해요. 보통 화를 많이 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잘 걸고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화나는 건 더 화나고 서운한 건 더 서운하고 술에 취한 아빠를 그토록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절의 아버지처럼 살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속사정을 아는 속 깊은 친구들이 제법 여러 명 있어서 큰 위로를 받고 있고요. 우정을 긁어모아서 허전한 마음 한구석을 채운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밤이 되면 늘 술 생각이 나고 그러다 실행에 옮겨서 혼자 포금을 하곤 합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면 죄책감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네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이에요. 그건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죽고 제가 남겨져서 슬퍼하는 장례식장 상황이에요. 어떨 땐 그 대상이 가족들 전부이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딱히 죽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사라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모두가 나를 아끼고 걱정했으면 그런 애정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요. 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부모님, 특히 아버지 탓을 하면서 엉망으로 살기엔 스스로가 너무 철이 없다고 느껴져요.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스스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다른 상담자분들에 비해 좀 짧은 사연을 읽어서 짧아요.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요. 이렇게 근데 공무원 준비를 진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상담자 대부분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80%가. 지금요. 네. 초등학생들의 미래의 꿈은 딱 세 가지예요. 뭐요? 연예인, 공무원, 교사. 근데 이제 연예인은 좀 그래도 끼가 있거나 외모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열애로 좀 빼고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생의 꿈은 공무원과 교사예요. 둘 다 공무원이잖아요, 교사도. 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의 한국 사회는 직업은 딱 두 가지만 남을 거예요. 교사와 공무원만. 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변해가고 있다고 봐야죠. 어떤 점에서 변해가고 있냐면 옛날에는 야망이 있었잖아요, 나들. 뭐 한번 돈 벌어보자. 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이제 안전.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네. 안 되니까 살아라도 남자. 아. 어쨌든 마음이 아프다. 껌값이라도 매달 주는 거 받고 네. 연금이라도 받아서 네. 장수하자. 그러니까 짧고 굵게 사는 건 안 되니까 네. 이제 얇고 길게라도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거의 안전지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희망이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무원과 교사를 꿈꾸는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의 미래는 모든 사람이 교사와 공무원을 지망하지만 그것도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달관 세대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표현했던 달관 세대? 예, 모든 이제 달관. 거의 달관이 아니죠. 사실은 자포자기 세대죠. 체념? 네. 체념 세대. 그러니까 일본에 그 표현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한 건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 그냥 알바나 근근히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야망도 없고 뭐 교사 공무원도 필요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당연히 안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든 프리티족? 프리터족이라고 프리터족? 그러던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세대가 너무 많아져서 일본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거의 상당히 붕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맛이 가니까 국가가 활력이 없죠. 자, 우리나라도 다음 코스는 거기입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코스는. 그 코스 못 가겠네요. 저 야망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야망 같은 걸 다 상실한 상황이고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그것조차 교사 공무원이라는 안전한 상황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걸 포기하는. 도전조차 안 하네. 예,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사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게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도 공무원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오해는 자수성가형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도 자수성가형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네. 자수성가형인데 이제 그 뭐랄까 독선적인 네. 꼰대. 그런 자수성가형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혐오형, 자수성가형을 이제 문제시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근데 어쨌든 좋지 않은 쪽인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보면은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네.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과 나태, 네. 의욕상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게으름 부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자기 파괴적 행위는 어떤 때 많이 할까요?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다뤄왔던 문제인데요. 본인을 혐오할 때. 그렇죠. 자기 혐오가 있을 때. 그렇죠. 자기 혐오가 있을 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자기 파괴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을 나름 그것도 방어 아니에요? 선생님? 관심 받고 싶을 때? 그런 것도 좀 있죠. 난 쓰레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간 방어 기제 아닐까요? 나는 난 쓰레기야. 방어 기제로 써도 되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 혐오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복수를 위한 자기 파괴도 있어요. 어머머 처음 들어요, 선생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미워서 공격해야 되는데 부모를 대놓고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자꾸 아픈 거구나. 자기 파괴를 통해서 부모한테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다치면 가슴 아파하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그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죠. 그런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기 좀 힘들지만 네. 어느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음. 아프든가 계속. 아니면 나를 막 망가뜨려서 부모가 걱정하게 만든다.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다뤄봐야 되겠지만요. 네.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둘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혐오와 복수하려고 하는. 네, 두 가지가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심리가. 네. 그래서 이 질문지 같은 거에 11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늘 원하기는 외적으로는 체중 감량, 그 밖엔 스스로 좀 더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더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늘 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랑스러워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이제 네. 역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게 지금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부모 관계를 좀 이따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과 나태 문제는 뭐 이것도 앞에서 많이 다뤄왔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무기력과 나태. 예. 곧 자기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제 에너지 부족,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목적 상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을 때 인생에 네. 그럴 때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제 그런가? 이런 게 왜 나타났을까? 자, 근데 우선 부모 관계를 이분이 나름 이제 분석한다고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네.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막연하게 내 문제가 이제 부모 관계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이제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얘기를 하면 사연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진 않아서 네. 깊은 얘기는 못 하겠지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하면 일단 아버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죠. 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실시. 네, 실시하는 이제 그 해병대 나온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어쨌든 권위주의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고, 근데 반면에 그 사회생활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그쵸. 부분에서 그게 보이죠? 뭐 아버지가 성실하다, 뭐 이제 그다음에 의지력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뭐 이런 평가를 계속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2번 있죠. 검사제 2번.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지런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나 섬세하지 못하고 무뚝뚝하며 가부장적인 편이다. 그렇죠. 이 양면을 다 갖고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아버지를 사회적으로는 특히 비난할 게 없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성실하고 맨날 집에서 도박하고 이런 아버지도 아니고 네네. 의지도 의지력도 강하고 인내심도 있고 뭐 이런 좋은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문제가 있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또 자기한테는 되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가져오는 문제점이 뭘까요? 이런 아버지일 경우. 언뜻 뭐가 떠오를까요?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강력한 권위주의자라면. 이중성. 그러니까 박근혜 같으면 이렇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심한데 성실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의지력도 없고. 그러니까 반항을 할 수가 없겠네. 반항하기 어렵. 맞아요. 네. 비판하기 좀 어려워요. 비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럴 때는. 약간 양가 감정도 드나요? 양가 감정도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 맞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나한테는 너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다고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강압적인 종교적 권위라 그럴까? 뭐 중세 시대 때 그 민중들을 막 억눌렀던 종교적 권위 보면 종교를 어떻게 감히 비판합니까? 그렇죠? 네.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나는 숨막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양가 감정 내지는 이제 갈등을 겪게 만드는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차라리 권위주의적이면서 막 이제 인간 말종이었으면 그냥 비판하기는 쉬운데. 욕하고 미워하면 맞아. 끝인데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랑하고선 존경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이제 자기한테 상처를 많이 줬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잘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분노가 없냐 이 사람이 이분이 그건 아니죠. 네, 이제 그렇죠. 19, 20번만 보더라도
대개 아버지들이란 무뚝뚝하고 피곤하다. 20번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단순하고 종종 어리석다. 네,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이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있지만 그걸 비판하기 참 어렵으니까 표현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표현을 못하다 보면 그걸 다 마음속에 품었겠죠. 자, 요게 이제 이분이 술 먹으면 화를 내. 네, 술 먹으면 이제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표현을 잘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술 먹으면 터지는 거죠, 이제 약간 풀리면.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내려고 술 먹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 맛에 먹죠, 이제 나중에는. 그래놓고 잊어먹으니까 더 편해요. 그리고 술 먹으면 또 약간 그게 되잖아요. 자기 합리화. 아, 술 먹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들이면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버지의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아버지가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31번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평소에 호의적인 어른이라면 반가움,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긴장되거나 짜증나거나. 네,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긴장과 짜증이 주된 반응일 거예요. 네. 평소에 호의적인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서 막 아까 혼날 때는 정말 눈물이 질질질 나서 바닥을 길 정도였다. 막 그런 얘기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던 건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이 무서운 것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강압적인 어떤 뭐랄까요? 윽박지름? 그러니까 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육사를 보내려고 그 시력 검사까지 받게 하고 네, 했던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아버지가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좀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자유를 주기보다는 자유를 주되 조금 잘못하면 엄하게 한 게 아니고 인생 자체를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너 육사 가라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외모적인 것도. 외모도 그렇고 갈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버지한테 또 되게 강압적인 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윗사람들은 꼰대거나 꼰대가 아니거나. 네, 어쨌든 되게 흑백 논리지만 네. 극단적이죠. 네, 네, 이분의 이제 생각이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무서웠고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자기한테 요구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우선 무섭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일단 그것도 있고 표현을 잘 못하게 된다. 네. 그리고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뭘까요? 초자가 생기기 매우 좋죠. 초자? 초자. 초자아. 초자. 예,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 초자와 양심은 제가 이제 계속 다르다고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양심하고 초자는. 양심은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가지게 된 도덕 규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초자는 무서워서 갖게 된 도덕 규범이에요. 그냥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비슷한. 거의 초자 그쵸, 쪽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처벌이나 사회의 처벌이 무서워서 감시자를 자기 안에 넣고 그게 양심처럼 행세하는 게 초자예요. 가짜 양심이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문제시했던 게 초자인데 이건 사실 양심이 아니고요. 가짜 양심이에요, 가짜 양심. 병적인.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거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처음에는 밖에서 감시하고 때리고 혼내서 행동을 조심했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내면화돼 버려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심지어는 그게 내 안에서 욕을 해요, 나한테. 잘하라고. 똑바로 살아. 이제 그거가 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건강에 해롭겠죠, 당연히. 진짜 어렵겠다. 근데 무서우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자는 이제 공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일단 아버지가 무서웠다는 것은 네. 내면에 초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양심이라고 착각해요. 왜냐면 도덕 규범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자꾸 하니까 이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초자는 갖고 있으면 무서워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무서워요. 감시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처벌자가.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 속에서 자라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1시간 거리에 있는 기차역에 갖다 내려놓고
가버렸다. 네. 세상에 집에 걸어가라 그랬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다 그랬죠. 네. 아, 그 새벽에 이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를 하셨는지 몰라도 몇 번 만의 사건으로도 이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린 초등학생 수준의 아이를 1시간 거리에 거기에 갖다 놓고 아버지가 혼자 가버리는 네. 집에 걸어가는 혼자서 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두려움 뭐 이런 많은 감정들이 생겼을 거고 하나의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커다란 상처. 아버지 이거 사과하셔야 되는데 이런 짓을 한 거는 나중에 뭐 안 하시겠지. 뭐 하시면 더 좋은데 뭐 자 어쨌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자식을 깊이 있게 사랑했다는 신호도 주지 못한 아버지였죠. 네. 그러니까 맨날 뚱뚱하다고 뭐 이제 놀리진 않았어도 이제 뭐랄까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던. 그래서 살을 빼니까 비려서 이제 이래야 내 딸이지. 뭐. 너무 상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슬프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움직여 줄 때서 비로소 이제 조금씩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네. 일단은 뭐 그 과정에서 무섭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인생이 이제 완전히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또 내면에 초자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이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내 아버지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인데요. 이분의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마디로 압축하면 연약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신적이다. 희생자 컨셉이 네. 있다. 희생자 코스프레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코스프레인가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희생자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겠죠. 근데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좋았으면 자식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뭐 이제 안 됐다 힘드셨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자식들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예라든가 비정규직의 입장에 있다. 네. 근데 이 비정규직이 당당한 게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아니면 희생자로서 맨날 질질 짜면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당당한 거. 뭐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옆에 있어도 그런데 어머니가 정규직이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집에서 계속 긴 시간을 자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당당하고 힘있고 용감하고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자식한테 좋겠어요? 아니면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기가 좋겠어요? 전자죠. 당연히 전자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희생자 스타일의 어머니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뭐 목적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자식들한테는 상처를 준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당당한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희생적일 것 같아요. 막 어머니가 당당했다면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한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커트하고 막아주고 보호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은 지적인데요. 당당하지 않고 연약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뭐랄까요, 폭력은 안 쓰셨지만 포갑, 독재로부터 자식을 좀 보호하려고 싸웠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안 싸우고 그냥 순응하는.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이었죠. 네. 히틀러를 너무너무 이뻐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너무 약한 어머니라 아버지가 때릴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히틀러를.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왜 그랬어? 대들지 말지 그래. 예. 히틀러가 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미워했어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여성 혐오가 되게 심했어요. 히틀러가. 밉죠. 엄마가 맞더라도 날 좀 보호해줬으면 한 생각이 없겠어요. 애들 입장에서. 근데 이 엄마도 역시 연약하고 희생자니까 이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네.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술 먹고 아버지가 오면 딸 보고 나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또 등더미로 내보내는 어머니였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 네. 45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딴 데도 있고. 읽어드릴까요? 네.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한밤중에 술에 취한 아버지를 데리러 늘 내가 나가야 했던 것. 초등학생 때 놀이터에서 놀고. 그건 안 읽어도 되고 그 네네. 앞에까지. 네네. 그 가로 안에도 있죠. 아버지를 데리러 나오란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자, 술 취한 아버지가 와서 자, 데리러 나와 하면
다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섭죠. 엄마도 무섭고 딸도 무섭고 언니도 무섭겠죠. 근데 왜 이분이 나가셔야 했냐는 거죠. 맞아요. 차라리 그랬다면 엄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가거나 엄마도 무서우면 자식들 다 데리고 같이 나오든가 산책 겸. 나는 엄마가 혼자 나간다길래 따라간다고 쫓아나갔었거든. 내 어릴 적. 무서워도 엄마가 나가야죠. 그쵸. 어떻게 딸을 내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생생한 기억이잖아요, 어릴 때. 왜냐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망. 원망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과 원망과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 좋은 감정만 들기는 힘든 그런 경험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분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네. 굳게 확신하고 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건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친절하고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면 이렇게 안아줬을 테니까 네. 히틀러 엄마처럼. 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안 하면 본인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이 엄마가 정말로 딸을 사랑했다면 네. 일단 아버지의 그런 어떤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어야 됩니다. 연약하더라도 힘이 닿는 만큼. 근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딸을 그래 그건 못했지만 정말로 딸을 깊이 사랑했다면 어떤 요구나 기대 같은 거는 딸한테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조건 잘해줘서 딸이 잘 되길 바라면 되지 딸한테 뭐 요구사항이 있거나 뭐 기대를 품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분이 어머니한테도 약간 부담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원하는 모습처럼 반듯하게 살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자 그럼 엄마가 뭘 하는 거예요? 뭐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네. 반듯하게 살기.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 다 있어요. 엄마가 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자식한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엄마도 아니에요. 상당한 부담과 기대, 심적 부담과 기대를 주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배한자인가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어머님이 아버지와는 방식이 다를 뿐 초자를 형성하는 데는 똑같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엄마도요? 엄마도. 그러니까 초자가 무서운 사람한테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너무 병약하고 약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기대를 잔뜩 하면 그걸 배신했을 때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미안함 같은 거. 그러니까 역전된 부모 관계의 역전에서 오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초자가 또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워서 초자를 형성시켰다면 어머니는 죄책감으로 초자를 형성시키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 다르지. 어쨌든 이분한테 네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줘라고 하는 압박을 주는 데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하고. 네. 뭐 제가 사연이 짧아서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쌍하다, 애틋한 감정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희생자,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네. 애틋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막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누가 우리 옆에서 일하는데 계속 불쌍하게 당하고 울고 맨날 그러면 애틋하죠. 애틋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불쌍하게 여기고. 근데 그게 엄마라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틋하다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네. 사실은 부담스러운 엄마일 가능성이 있죠. 네. 충분히. 네. 그래서 9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바라는 나의 여인상은 지금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일에 조금 더 성실하고 의연한 사람. 이거는 사실요 자기 얘기보다는 어머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엄마와 반대인 거죠 지금? 예. 엄마가 지금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일에 조금 더 성실하고 의연해서 날 지켜줬으면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약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오는 그런 어떤 슬픔, 뭐 이제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모 관계가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자라나다 보니까 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이제 갖게 됐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가 이분이 좀 비유를 하자면 지킬박사 하이드식의 이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뭐
7번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선 목소리도 크고 활발한데 집에서는 밤에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편지를 쓰는 뭐 그런 감수성 터지는 어린이였다. 한마디로 학교에서는 뭐였어요? 하이드고 네. 집에서는 지킬 지킬. 박사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하기가 힘드니까 네. 집에서는 그냥 억압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네. 대부분 억압하고 어디서 그걸 대신했냐면 학교 가서 한 학교에서. 거예요.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서 못하는 거를 밖에서 표출하는 삶의 방식은 술 먹어서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유사한 패턴이. 그래서 이분이 내면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 우울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술도 당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표현을 못 하니까 억압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네. 그래서 억압해서 이거를 어릴 때는 학교에서 좀 터뜨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학교에서도 못 터뜨리게 돼요. 그 사건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네. 예, 무슨 이제 친구들한테서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겁하게 거기서 도와주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뭐 왕따는 아니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으면서는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아예 억압을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평소엔 점잖은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질문 처음에 본인의 장단점 맨 밑에 줄에 장점은 이거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 밑에 이제 실제로부터 읽어주세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에게 평소엔 점잖은데 술에 취하면 완전 미치광이다. 따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 마음속에다 여러 가지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표현하고 해소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억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점잖아요. 근데 그 억압은 풀리게 돼 있잖아요. 네.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하면 그게 왕창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삶이 사실은 시작이 좀 일찍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분석한 책이 있거든요. 이제 로미오는 정말 줄리엣을 책이에요? 사랑했을까? 그 책에 분석해 놨어요. 근데 이 지킬 박사는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미워서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반듯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반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반항을 시작한 게 대학 갔을 때 집에서 떠났을 때 이 사람이 사창가를 드나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사창가를 드나든 사람은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반항을 한 거죠. 사실은 반항을 하고 내면에 억압된 그런 것들을 터뜨린 거죠. 네. 아버지가 자꾸 종교를 얘기하니까. 네. 그러다가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상류층이니까 이제 번듯하게 지킬 박사처럼 살았어요. 네. 근데 밤에는 살짝 유흥가를 간 거예요. 계속. 대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러다가 그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 들킬 수도 있고 뭐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약을 발견해서 그 약을 먹고 나니까 하이드를 펴는 거죠. 그래서 알아 이거 좋네. 네. 내가 이거 지금 옛날에 지킬 박사라고 다 아는데 하이드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가서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방구다 생각하고 하이드가 돼서는 뭐 별짓 다 한 거죠. 그리고 지킬 박사가 됐을 때 이제 모르쇠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거든요. 이제 이분은 그런 약은 없었지만 유사했던 것은 그 지킬 박사가 어릴 때 아버지의 그 강압적인 훈육 속에서 자라다가 대학 가서부터 나쁜 짓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언제부터 막 방탕은 아니지만 술 먹고 포금하고 20살이에요. 20살. 부모님하고 헤어졌을 헤어지고. 때 네. 자유를 얻었을 때 네. 본인 말로 갑자기 자유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쭉 억압돼서 참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나니까 일탈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얘네들이 어른이 안 보는 데서 일탈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부모가 있을수록 양심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초자가 세지는 초자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시가 풀리면 터져 나와요. 그런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단 이런 방식의 삶을 산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평상시에는 점잖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딱 그랬거든요. 예, 진짜 성인군자인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그렇게 돼서. 근데 평소에 표현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술 먹어야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억압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안 좋다는 것이고요. 이게 현재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초자에서 비롯된 죄책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메일에서도 벌써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술에 취해 잠들고 다음날 아침이면 죄책감에 몸부림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은 원래 위장이 아파서 몸부림치는 거지. 죄책감에 몸부림치진 잘 않는데 이분은 이제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도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뭐죠? 갑자기 사라지고 싶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자기 혼자 남는 그 상황. 근데 이때 느끼는 감정이 보통 뭐예요? 외로움, 두려움 같은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 그러네 진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네.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이것은 뭐냐? 초자가 강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구한테 혼날까? 일단은 부모한테 혼날 것 같다. 부모가 날 싫어할 것 같다. 숨겨둔 엄마 아빠 내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네. 엄마 아빠가 네. 나를 혼낼 것 혼낼 같고 것 같다. 미워할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이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이 느끼지 않아도 좋을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초자를 통한 죄책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양심에 기초한 죄책감은 좋은 건데 초자에 기초한 죄책감은 안 좋아요. 이거는 정신 건강에 상당히 해롭죠.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이분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유기공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네. 그런 표현도 있죠. 42번 보면 잠시만요. 내가 늙으면 막연하게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유기공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늙으면 혼자 남는 거다. 자, 근데 이러한 어떤 실제로 아버지가 버려놓고 가기도 했고 기차역에다. 네네네. 그런 유기공포가 있는 조건에서 초자까지 있어요. 이게 혼합됐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갑자기 다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뭘 느껴요? 유기공포와 동시에 뭘 느껴요? 죄책감? 죄책감을 네. 느껴요. 혼합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게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 돼 있으니까 하나로. 사실 유기공포가 있으면 죄책감, 초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감시자를 복종하면서 살았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일단 큰 문제가 내면 속에 초자가 너무 강하다. 예, 초자가 너무 강해서 계속 자기가 불필요한 공포와 불필요한 어떤 압박감과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연 중에 일부를 쓰면서 막 가르쳐서 그랬잖아요. 절대 이건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 네, 맞아요. 왜 그랬어요? 왜 내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볼까봐. 네네네. 이거를. 이게 전형적인 그 느낌이거든요. 감시당한다는 느낌 내지는 감시당해서 발각됐을 때 혼날 거라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분이 자라면서 계속 이렇게 억눌렸잖아요. 네, 억눌리면서 자라다 보니까 독립성을 개발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존심이 좀 심해졌다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된다고 노예가 갑자기 풀려나서 그 자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독립심이 저해돼 가지고 막상 풀어주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례가 옛날에 많았어요. 네네네. 노예 해방해줄 테니까 가서 살아 그러면 무섭다고 매달리는 맞아. 노예들. 그냥 우리는 노예로 살래요. 네네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분한테. 독립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엄마의 영향인가요? 모두죠. 부모 모두가 독립심을 키워주지를 않았으니까. 네네. 의견을 표현하게 해주고 주장을 하게 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철저하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조율을 해왔잖아요. 네네네. 자식을.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의존적인 성격을 의존적인 심리를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애정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관계나 타인한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친구들 관계를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네. 여기 이런 얘기를 썼군요. 어디죠? 친한 친구가 있다는 이 부분이요?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대로 시험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살도 못 빼고 완전히 낙오자가 되어 폭식증과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같은 것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모두 실망시키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폭주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벌써 이분이 어때요? 계속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은 실망시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보면 어떨까? 계속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지금 감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들의 시선. 네네네. 쉽게 하면 감시자죠.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네. 친한 친구가 있는가에서 네. 맨 마지막 그거 있죠. 네. 아예 저를 중심으로 하나의 그거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모임, 네. 아예 저를 중심으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 안에서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껴요. 한 친구는 저에게 너는 내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친구들로 에어백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스스로 느끼고 친구도 이렇게 피드백을 줬지만 네네네. 유기공포도 있고 죄책감도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을 때 이분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뭘까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 네, 실망시키고.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 친구들? 주변에. 관계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고 네. 그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방어하려고 애써 온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관계로의 도피, 아. 힘들었을 때 관계 의존, 그 다음에 조금 심하게 보면 관계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1번에서도 그렇잖아요. 검사지 1번에서도 네.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블로그에 기록한다. 일단 알려요. 네. 사람들한테.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무엇 하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술 문제나 폭식증이 심각해져 인간구실 제대로 못하고 엉망으로 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자, 이게 재밌는 것이요. 무엇 하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실 안심해도 되잖아, 이제. 아무도 감시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왜 무서워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면에도 됐기 때문에 네. 초자는 부모님이 옆에 없고 돌아가셔도 남아있어요, 이게. 이 초자를 깨는 게 진짜 관건이겠네요. 초자 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초자를 해결을 해야 돼요, 내부에서 빼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네. 이런 거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관계에 연연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연해하고 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24번에 이미 나오죠. 가족에 대한 그 평가가.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래서 실망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네. 못 미치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섭고 27번도 보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술 먹고 필름이 끊긴 뒤 저지른 일들, 누군가와 싸운다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 여기서 앞에 건 재미없고 뒤에 거 실망시킨다. 이거 무서워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누구 실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진짜 많이 써요.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초자가 강하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이분한테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섭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초자가 강한 사람들은 남 실망시키고 남이 나를 좋지 않게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때 느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나 보다 좀 더 노력하자 이게 아니고 무서워요. 어떻게 실망했다 이렇게. 실망했다 그러면 무서워하죠. 이러면 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버림받는 거 아니야? 처벌받는 거 아니야? 또 기차역에 혼자 놔두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초자가 나빠요. 이게. 자, 어쨌든 이분이 이런 강력한 초자로 인한 죄책감, 유기공포, 네. 그 다음에 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 네. 관계 의존, 이게 또 결합이 막 돼서 섞여 있잖아요. 네. 섞여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나의 실수가 온 천하에 드러나서 진창에 처박힐 것 같다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내 잘못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그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의 죽음이나 장례식을 자꾸만 상상하는 것. 자,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만 내가 실수가 드러나서 진창에 처박힌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거는 초자에 대한 네. 두려움이죠. 네, 네, 네. 혼날 거다.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진창에 처박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내 잘못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한다. 이것도 실망. 역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의 죽음. 이거는 유기공포 전형적인.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혼합돼서 지금 이분이 이제 동시적으로 다 느끼는 거죠. 무섭고 또 홀로남을까봐 두렵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또 그 자체가 힘들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대인 관계에서 상당히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끔 네. 심리가 형성되어 왔다 하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세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력감이 좀 강하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반항을 해봤지만 아버지한테 그건 뭐 성공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쨌든 명문대도 가셨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무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의 흐름에서 벗어난 적은 없죠.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 덤볐었던 것 빼고는. 그래서 사실 이분이 큰 상처로 떠안고 있는 거가 이제 17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렸을 때 예. 네, 일까요? 네네.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고등학생 때 나와 내 친구들이 연루된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네, 요거 거기까지고요. 이게 이제 여기 말고도 질문지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길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친구들이 이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누구를 가서 이제 혼내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사건으로 친구들이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친구들을 변호하지 않은 거죠. 변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이제 실망해서 네. 이분을 좀 멀리하는 사건이었죠. 되게 큰 상처였다고 본인이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못 도와줬을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준 기억이 없다 보니까 회피한 게 아닐까. 그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남을 도와주는 걸 본 적이 없죠. 약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상시에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죠. 집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도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 무서운 거죠. 권위 앞에. 근데 뭐 징계위원회 선생님 이런 앞에서는 주눅이 확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용감한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민주적이라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잘하는 이런 스타일이면 징계위원회 가서도 이제 떠들어요. 막 본인 이런 얘기하고. 이런 네. 놈들은 막 떠들어요. 네. 잘났다고 진짜 담배 펴놓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무서운 집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맨날 꿇어 앉아서 울고 그런 사람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친구를 진짜 변호하고 싶은데 막상 그런 장면에 딱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친구들을 돕지 못했다는 또 이제 상처 이런 게 네. 생긴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분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좀 누적돼 왔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기 파괴. 그러니까 이제 자해하고. 분노가 있는데 이게 표출이 안 되잖아요. 억압하고 있잖아요. 네. 술이나 먹어야 약간 표출할까? 근데 술 먹고 표출하는 거는 감정 해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까먹은 건데 뭐 일단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기의 분노를 정확한 대상한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감정 해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술 먹고 하는 건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겨우 한다는 게 이제 술 먹고 그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정도지 그 감정 해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화가 다 자기한테 가죠. 자기한테 가니까 자기 공격, 자기 혐오에 기초한 자기 공격이 이제 자기 파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무의식적 분노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의식적 분노는 아니에요. 잘 몰라요 본인은. 근데 무의식적 분노가 있을 거예요. 이 분노가 복수심을 낳을 수 있고 복수심에 의해서 자기를 자해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기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실망할 만한 삶을 사는 거죠. 약간 수동 공격과 맞습니다. 비슷한 그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정면은 부모님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자기를 이제 사랑받으려고 아프고 뭐 그런 거랑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항심이 있는데 복수심이나 반항심이 있는데 그걸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을 못하면 대체로는 자기 일을 망쳐요. 사람들이. 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못해도 무의식에서는 가슴 아파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나태함이나 무기력증은 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삶의 방식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고 용감하게 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제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부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네. 어린 시절 부모 관계. 지금은 현재 좀 막연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뭐 치유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부모 관계와 어린 시절을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초자를 없애야 돼요. 마음속에서. 이거 어떻게 어려울 것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없애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죠. 무서운 거니까 일단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없애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 그건 이제 누구에게나 읽어보셨어요 혹시? 지금 싸우는 심리학 읽고 아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책 읽고 그 누구에게나 읽어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감정 해소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이해가 되면 대충은 그렇게 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고 그게 이제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네. 나한테 초자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내가 그래서 좀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시작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객관적이진 못해요. 네. 사실 행복했던 기억에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라고는 이분이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안 했어요.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별로. 언급한 게. 근데 대학 합격했을 때부터 네, 그렇죠? 그때부터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그럭저럭 무난한 편이다. 네, 이제 이게 뭐 특별히 막 폭력이 난무한 집안도 아니고 부부싸움이 심한 집안도 아니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셨겠지만 본인한테 상처를 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무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네.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어머니를 무조건 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고 물론 사랑하셨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셨을 테지만 본인한테 준 상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지금은 그냥 날 사랑하셨고 나는 어머니한테 항상 애틋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26번이거든요. 어머니와 나는 기본적으로 다정한 사이이다. 그죠? 요게 이제 표면적으로. 표면적 의식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39번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표면적 의식이죠. 대개 어머니들이란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표면적인 의식이에요. 네, 네, 이게 네, 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한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셨다. 자식들한테. 네. 근데 49번은 어때요?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조금 더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자, 이 말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면 처음 나왔어요, 여기서?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죠. 네, 네, 네. 중간중간에. 네네. 어머님이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립하라.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두라는 그만하고 얘기죠. 네 병역적 좀, 코스프레 좀 그만. 심한 얘기죠. 제가 이제 심하게 표현한 건데 어머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쓰러움과 애틋함에서 나온 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좀 더 씩씩하게 그렇게 계속 희생자 뭐 하면서 사실 나한테 부담도 줬고 나한테 많은 기대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지 않냐. 그래도 진짜 내가 힘들 때 안 지켜주지 않았냐. 뭐 지키지 않았냐. 그럴 바에는 그냥 희생자 탈을 쓰고 살지 말고 그냥 좀 자기 위해서 이기적으로라도 한번 살아봐라.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미안함이라도 안 느끼게. 이런 복잡한 제 말을 우리 표현으로 논리적으로는 몰라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좀 그냥 자기 인생이나 좀 살았으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지금 평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셨고 나는 어머님한테 애틋함을 느끼고 어머님한테 효도하려고 한다. 또 좀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것들도 인식을 해야 이 어머니 관계도 잘 정리가 되고 자기 상처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예요. 부모 관계 재평가를 네.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찾아야 된다. 네. 지금까지의 삶은 부모를 위한 삶이고 주변 사람을 위한 삶. 이제 뭐 한마디로는 뭐 사실 부모를 위한 삶이었죠. 네. 지금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부모를 위해 살고 있죠. 공무원 공무원 준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거에서 지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실망감에서 벗어나야겠네. 그러려면 이제 초자랑 싸워야 되는 거고 초자가 줄어들어야죠. 그래야 이제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역시 공무원 준비해서 떨어지면 초자 때문에 이제 또 괴롭겠죠. 유기공포와 초자 때문에 이제 진창에 빠질까 봐. 이제 나는 사랑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괴로울 거고 이제 완전히 자기 학대가 더 심해지겠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 못하면 합격하면 사라질까요? 합격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무언가를 그때는 뭐 결혼 이런 걸로 막. 또 다른 게 생기고 그때도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네, 네. 그 과정에서 역시 또 뭐랄까 슬럼프나 어려움에 또 빠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을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좀 찾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계속 그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삶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네. 자기 분석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계속 공무원 시험 좀 하는 게 맞는지 요새는 다 하니까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한다니까요. 요새 초등학생도 다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다 보면 초등학생들 다 올라오잖아요. 공무원 지망생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민영화되면. 오 마이 갓. 다민영화. 이게 또 문제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참 뭐 지금은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좋은 직업일지도 모르는 거고 미래에는 이제 연금제도 사라져서. 만약에 그렇다면 더 힘들어지고 뭐 그리고 나중에 진짜 공무원 민영화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대기업 망하듯이. 자 그래서 인생에는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분이 정확하게 하나 아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망해가고 있다 그랬던가요? 우리나라는 느리지만 분명히 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하셨는데 이거 하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 감. 근데 이 망하는 나라에서 망하는 배에 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거는 좀 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정말로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부모님이 그냥 원하니까 초자 때문에 떠밀려 사는 거라면 이건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망할 나라라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더 억울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망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나라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분이 자꾸 도피를 많이 해왔던 삶이거든요. 네. 억압하고 도피하고. 네. 근데 이제 직면하는 삶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직면하는 삶. 네, 이제 도피하지 않고. 그래서 43번에 보면 이제 도피를 해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네, 때때로 두려운 생각에 내가 휩싸일 때 술을 마시거나 잠을 청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무튼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함. 네, 본인이 알죠. 아무튼 어떻게 한다?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술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잠잘 때도 있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도망이라는 건 네.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힘든 생각을 자기가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찾기보다는 블로그에 올려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들으라든가 아니면 술 먹던가 막 자든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거 도피잖아요. 이거 본인이 알다시피. 이런 패턴을 좀 깨야 된다. 한 번이라도 이제. 그래서 저 힘들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걸로 네. 그걸로 고민을 좀 깊게 한 다음에 자기 결론을 낸 다음에 물어보세요. 블로그에도 글을 그 다음에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나 고민이 이거 있어 하는 글이 아니고 내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조언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뭐 어떤 해결책도 찾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민만 딱 올리면 남들의 입장에서도 위로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 이거는 그 도피 심리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요거를 좀 본인이 이제 좀 알고 힘들 때 내가 또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술 찾거나 이럴 때 그래서 술 안 먹고 일단 글을 써본다든가 그걸 정리해 본다든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 생각을 좀 해본다든가 붙잡고 그러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막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자든가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보다는 일단 이 세 가지 점을 좀 주목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상담 되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 누구 공감인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초자 얘기할 때부터 되게 제가 귀신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고 네. 그런 부분이 초자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재미있게 듣는 상담이었습니다. 뭐 뭔가 태연 좀 언니 그런 거. 뭐요?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좀 해왔던 과거 이런 것들. 네. 태연이 좀 들으면서 어땠고 좀 상담사분에게 응원의 한마디 뭐 어떨까요? 사실 저도 사실 지금 뭐 완전 비슷하다 이건 아니지만 공감 가는 게 저도 지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A라는 선택을 해야지 제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란 걸 알면서도 제가 사회적으로 20대 중후반을 가고 있는 위치에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해도 될까? 그리고 첫 번째 걱정되는 게 부모님이 과연 이해해줄까? 부모님은 늙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좀 철없이 보여도 될까라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상담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냥 뭐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떻게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들진 않는데 그냥 초자가 어떤 방향에서든 제 마음속에 좀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대 후반이시니까 저보다는 더 고민이 크실 것 같긴 한데 함께 초자를 우리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기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항상 도망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함께 노력해봐요. 네. 저도 보면서 선생님 감시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가족끼리 다 같이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설경구랑 한혜진 씨가 나온 주연 드라마였는데 네. 정우성 나오고 근데 그 약간 정우성이 범인이고 국정원 얘기를 그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시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숨은 음지에서 일하는 감시자가 필요하듯이 가족 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국가의 안보는 뭐 그렇다 쳐도 국정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꿈과 희망까지 다 이렇게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감시를 하는 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정말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초자 비슷한 얘기지만 감시자 내 안의 감시자를 물리치고 우리 모두 같이 상담자가 원하는 거를 진짜 좀 찾아가고 나태해지는 그런 버릇 조금 고쳐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좀 보내주세요. 진짜 좋다. 네, 아무튼 감시자 물리치자. 네, 타도하자. 국정원 타도. 네,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은 cchngnami@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에서 계속해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본토 발음으로 해주세요. 신청곡 안 돼요. 벌디 맞나요? 벌디의 People Help the People. 사람은 사람을 돕는다. 맞죠? 이거 같은데 BIRDY라는 가수입니다. 네, 이 가수의 신청곡을 보내드리면서 8회 2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사각 지랍노트.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뭘 이루는 것도 좋지만 모든 이들이 그런 걸로 행복해지진 않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이 무의미하다거나 뭐 그런 판단은 쉽게 내리지 않는 게 좋아. 럽카키의 수다 공간 중에서.